한 할아버지 택시기사가 쓰러진 여대생을 병원에 데려갔다. 다음 날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겨울밤 차가운 골목길, 한 노인 택시기사가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한 여대생이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평범한 노인, 쓰러진 소녀, 그리고 다음 날 찾아온 한 남자. 모든 장면, 모든 대사가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강남역 근처에 서 있는 박 기사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더욱 지친 모습이었다. 65세의 그는 택시 운전대를 잡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함이 몰려왔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은 찬 공기 속에서 하얀 김이 되어 흩어졌고 한적한 밤거리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구나. 박 기사는 조수석에 놓인 낡은 곰 인형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 옆에는 작은 아이용 브로치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물건들은 새 것처럼 깨끗했다. 매일 털어내고 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간직한 기억은 결코 깨끗하게 닦이지 않았다. 박 기사는 시계를 바라봤다. 밤 11시 30분. 막차가 끊긴 시간. 이제 조금 있으면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택시를 찾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때 창밖으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시간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여학생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고 그녀의 교복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박 기사가 자세히 보려고 창문을 열었을 때 여학생은 갑자기 그의 택시 앞에서 쓰러졌다. 이런. 박 기사는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학생의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다. 학생 괜찮아요? 박 기사가 여학생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학생을 안아 택시 뒷좌석에 눕혔다.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박 기사는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강남 세브란스였다. 그는 빨간 신호등도 무시한 채 병원을 향해 속도를 냈다. 이상하게도 그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30년 전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열이나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처럼. 응급환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박 기사는 의료진을 향해 외쳤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와 여학생을 들것에 옮기고 응급실로 데려갔다. 어떻게 된 일이세요? 젊은 여의사가 물었다. 제 택시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길에서. 여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박 기사는 그 자리에 서서 떠날 수 없었다. 그의 뇌리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이렇게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다. 간호사가 여학생의 목에 감긴 겨울용 스카프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작은 반짝임이 박 기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카프 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병원 바닥에 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박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은색 목걸이가 있었다. 단순한 디자인의 작은 종이배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그것은 30년 전 박 기사가 그의 딸 민서의 12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민서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에 걸렸던 목걸이. 박 기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목걸이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착각일 리가 없었다. 펜던트 뒷면에는 그가 직접 새겼던 작은 글씨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리 민서에게 아빠가.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목걸이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목걸이는 결코 이 여학생의 목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박 기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병원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30년 동안 잊으려고 했던 상처가 순식간에 열리는 느낌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고 여학생은 의료진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무도 한 노인의 세상이 방금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 기사는 목걸이를 꽉 쥐고 창백한 얼굴로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민서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민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치 세상이 박 기사의 감정을 대신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오늘 밤은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30년 전 민서가 그를 영원히 떠났던 그 밤처럼 목걸이는 그의 주먹 안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풀리지 않은 비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박 기사의 중얼거림은 병원의 소음 속에 묻혔지만 그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목걸이를 쥔 손은 점점 더 세게 떨렸고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병원 복도의 푸른 형광등 아래 박 기사는 밤새도록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여전히 민서의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간호사들이 수차례 집에 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꽉 쥔 목걸이는 30년 전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려 놓았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는 떠났고 우리는 모두 불행해졌어요. 민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딸을 다시 보지 못했다. 27살의 민서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라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개월 후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박 기사는 복도를 지나가는 의사를 향해 물었다. 김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탈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뇌진탕 증상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 신원은 확인됐나요? 아직이요. 신분증이나 휴대폰도 없었어요.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의사가 자리를 뜨자 박 기사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눈을 감자 오래전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때 성공한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였다. 아내와 딸 민서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15년 전 그가 일하던 회사가 불법 건축 자재 사용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켰고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지만 희생양이 되었다. 결국 그는 구속되었고 2년간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는 그를 떠났다. 출소 후 그는 딸 민서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젊은 민서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결국 그녀가 27살이 되던 해 마지막 크게 다투고 나서 그녀는 사라졌다. 그 후 박 기사는 택시 운전사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박 기사님, 경찰관의 목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박 기사는 잠시 망설였다. 목걸이에 대해 말해야 할까? 그러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니요, 처음 봤습니다. 택시 앞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을 뿐이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서울예고 3학년 장소연이라는 학생입니다. 어젯밤 자정까지 귀가하지 않아 부모님이 신고했었어요. 가족들은 연락받았나요? 지금 오는 중입니다. 경찰이 떠난 후 박 기사는 입원실로 향했다. 소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린 얼굴은 창백했지만 거친 숨소리는 조금 진정된 듯했다. 그녀의 목에 있던 목걸이,
그것은 분명 민서의 것이었다. 그는 민서가 태어난 날짜가 새겨진 뒷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이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박 기사는 소연의 가방을 발견했다. 병원 측에서 보관 중이던 것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본 후 가방을 열어보았다. 교과서, 필통, 그리고 작은 지갑이 있었다. 지갑 안에는 학생증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반으로 찢어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종이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찾아라. 박 기사의 손이 떨렸다. 종이배. 그것은 민서와 그 사이의 특별한 추억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민서에게 종이배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작은 종이배를 신에게 띄웠다. 목걸이의 종이배 모양 펜던트도 그런 추억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소연은 분명 민서와 연관이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다. 박 기사는 복도로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에게 달려가 인사를 건넸다. 한 회장님, 이쪽입니다. 한 회장. 그 이름은 왠지 익숙했다. 박 기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한정우 회장, 정화그룹의 회장. 박 기사가 일했던 그 건설회사를 인수한 대기업의 회장이었다. 한 회장은 소연의 병실로 빠르게 걸어갔다. 박 기사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갔다. 한 회장이 병실에 들어가자 그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소연아, 깨어나라.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 소연이 한 회장의 딸이라고? 박 기사는 충격을 받았다. 왜 정화그룹 회장의 딸이 한밤중에 교복 차림으로 강남역에 있었던 걸까? 더구나 민서의 목걸이를 하고? 한 회장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 불안함? 박 기사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학생의 물건들입니다. 그녀는 비닐봉지에 담긴 소연의 소지품을 건넸다. 한 회장은 봉지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의 시선이 멈췄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목걸이는 없나요? 박 기사의 주먹 안에 있던 목걸이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다. 한 회장은 목걸이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찾고 있었다. 어제 들어왔을 때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호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목걸이를 꼭 찾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가보입니다. 가보라고? 박 기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목걸이는 자신이 민서에게 준 것이었다. 어떻게 한 회장이 그것을 가보라고 주장할 수 있지? 그가 자리를 떠나려 할 때 박 기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한 회장이 돌아봤다. 두 남자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한 회장의 눈이 커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은 한 회장이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박 기사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다. 한 회장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적어도 박 기사의 기억으로는. 그 순간 소연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소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 회장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연아, 아빠야. 괜찮니? 소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박 기사에게 멈췄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다. 입술이 떨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할아버지? 박 기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연은 자신을 본 적도 없는 이 소녀는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즉시 소연의 손을 잡고 소근거렸다. 소연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분은 네 할아버지가 아니야. 소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회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 사진 속 그 택시 기사님, 한 회장은 급히 의사를 불렀다. 의사 선생님, 제 딸이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정제를 놓아주세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박 기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소연의 어머니, 아마도 민서는 딸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던 것이다. 어쩌면 민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소연에게 해주었을지도 모른다. 의료진이 소연을 진정시키는 동안 한 회장은 박 기사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다. 당신 정말 박 기사입니까?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사이입니까? 한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볼 일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한 회장이 자리를 뜨자 박 기사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 한 회장,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민서. 이 목걸이가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회장의 비서로 보였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박 기사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박 기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다. 목걸이를 꽉 쥔 채 그는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다. 30년간 찾지 못했던 딸의 흔적을 이제 와서 놓칠 수는 없었다. 가까스로 택시에 도착한 그는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병원 입구를 바라보자 여러 명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그를 찾고 있는 듯했다. 민서야, 네가 어디에 있든 이번에는 널 찾을 거야. 박 기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엑셀을 밟았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가 아는 유일한 단서, 작은 종이 조각에 쓰여있던 메시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박 기사는 이른 아침부터 택시를 몰고 서울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어젯밤 병원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연이라는 소녀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른 순간 한 회장의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서의 목걸이, 종이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찾아라. 소연의 가방에서 발견한 쪽지의 내용은 분명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박 기사는 민서가 딸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왜 지금, 왜 30년이나 지난 후에 도로변의 작은 카페에 차를 세우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후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민서의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해.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정화그룹 한정우 회장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다. 정화그룹은 건설, 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친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다. 한정우 회장은 창업주의 아들로 15년 전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박 기사의 눈이 커졌다. 15년 전, 그가 출소했을 무렵이었다. 더 자세히 읽어보니 한 회장은 40대 중반까지 결혼하지 않다가 갑자기 비서와 혼인했고 곧 소연이 태어났다고 했다. 소연의 나이는 이제 17살. 그럼 민서는, 그의 계산으로는 민서가 사라졌을 때 그녀의 나이는 27살이었다. 지금은 57살이 되었을 것이다. 소연이 민서의 딸이라면 민서는 40살 무렵에 소연을 낳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소연은 한 회장의 딸이라고 했다. 무슨 관계지?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박 기사님?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다. 네, 누구십니까? 어제 병원에서 뵈었습니다. 저는 한정우입니다. 박 기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회장님, 무슨 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박 기사는 잠시 생각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민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어디서 뵐까요? 강남파크 호텔 VIP 라운지로 오세요. 1시간 후에. 통화가 끝나자 박 기사는 카페를 나와 택시에 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대기업 회장이 자신 같은 노인 택시기사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민서와는 강남파크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비에서 한 회장의 비서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박 기사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VIP 라운지는 한적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 회장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의사가 서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회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박 기사는 조심스럽게 악수했다. 회장님,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회장은 의사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소연이가 깨어났습니다. 한 회장이 말했다.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다행입니다. 박 기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가요? 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 기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연이가 당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저를 알고 있는 건지. 한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소연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기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분의 이름은 윤미경입니다. 윤미경. 민서가 아니었다. 박 기사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소연이는 어머니 사진첩에서 당신을 봤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인 박 할아버지라고. 박 기사는 목걸이를 꺼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제 딸 민서의 목걸이입니다. 30년 전에 준 것이죠. 어떻게 소연이의 목에 걸려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미경이,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소연에게 진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할아버지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맞습니다. 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한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미경은 소연이가 10살 때부터 암으로 투병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될수록 그녀는 소연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박 할아버지에 대해서요. 그럼 미경 씨는 제 딸 민서를 알고 있었나요? 한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갈등이 어렸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듯했다. 회장님, 제 딸과 당신 아내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박 기사가 강하게 물었다. 민서 씨. 한 회장이 그 이름을 말하자 박 기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서 씨는 미경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박 기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한 회장을 바라봤다. 뭔가 일관성이 없었다. 그럼 제 딸은 어디 있습니까? 한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도 모릅니다. 미경이 세상을 떠나기 전 민서 씨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박 기사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 목걸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소연이는 어떻게 저를 알고 있죠?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한 회장은 갑자기 지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박 기사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비록 나이가 들고 많이 변했지만 그 여자는 분명 민서였다. 이게 무슨... 미경은 소연의 생모가 아닙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소연의 진짜 어머니는 박민서 씨입니다. 박 기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럼 소연은... 네, 소연은 당신의 친손녀입니다. 한 회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15년 전 제가 정화그룹을 물려받을 무렵 민서 씨는 저희 그룹의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었고 소연이 태어났죠. 그런데 왜 미경이라는 사람이... 정화그룹의 회장으로서 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제 개인 비서였고 그녀는 소연을 자신의 아이로 키우는 것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소연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딸이 되었죠. 그럼 제 딸은? 민서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민서 씨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요. 거짓말. 박 기사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민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녀는 아이를 버리고 돈을 받아 사라졌어요. 저도 그 이후로는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 기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의 딸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었다. 하지만 한 회장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목걸이는 한 회장이 손을 뻗었다. 미경이 소연이에게 준 것입니다.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면서요. 박 기사는 목걸이를 꽉 쥐었다. 뭔가 이상했다. 한 회장의 이야기는 모순으로 가득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박 기사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한 회장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특히 소연을 위해 당신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소연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셨으면 합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아이는 이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박 기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회장이 계속했다.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소연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그 순간 박 기사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다. 한 회장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종이 모서리. 그것은 소연의 가방에서 발견한 쪽지와 같은 색깔, 같은 질감이었다. 그 쪽지, 박 기사가 가리켰다. 한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는 급히 종이를 주머니 안으로 더 깊이 넣었다. 어떤 쪽지 말씀이십니까? 그 순간 박 기사는 확신했다. 한 회장은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제안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박 기사가 일어섰다. 제 손녀라면 직접 만나보고 싶군요. 한 회장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연은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저를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박 기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정말로 민서가 돈을 받고 아이를 버렸다면 제가 진실을 알아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한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가보시죠. 저도 할 일이 많습니다. 민서는 어디 있습니까? 박 기사가 단호하게 물었다. 모릅니다. 한 회장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이제 가시죠. 박 기사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민서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돌아섰다. 회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회장이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소연이가 왜 그날 밤 강남역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교복 차림으로? 한 회장의 표정이 순간 긴장됐다. 그건 사춘기 반항심이었겠죠. 집을 몰래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 그게 다입니까? 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렸다. 박 기사는 라운지를 떠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는 결심했다. 다음 행동은 소연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그 아이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의 보안 요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기사님, 회장님의 지시로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박 기사는 그들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위험을 느낀 그는 급히 말했다.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따라오려 했지만 박 기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가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보안 요원이 물러서자 박 기사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창문을 확인했다. 작지만 몸을 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다. 민서야, 이번엔 너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신기할 정도로 가벼웠다. 어쩌면 절박함이 그에게 힘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호텔 뒤편으로 빠져나와 그는 서둘러 길을 건넜다. 한 회장의 사람들이 곧 그를 쫓을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를 버렸다. 분명 추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그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는 손녀를 찾아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민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든 무슨 일이 있었든 그는 알아야만 했다. 거리에 내리기 시작한 비를 맞으며 박 기사는 걸음을 재촉했다. 비가 그의 얼굴에서 흘러내렸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비가 아니라 그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른다. 박 기사는 거친 숨을 내쉬며 구석진 골목에 숨었다. 정화그룹의 사람들이 그를 전국적으로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한 회장이 보여준 반응은 그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에서 그는 첫 행선지를 결정해야 했다. 종기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찾아라. 쪽지의 내용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찾으라는 메시지였다. 민서가 소연에게 남긴 메시지. 하지만 왜 지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박 기사는 근처 24시간 인터넷 카페로 들어갔다. 그는 머리를 낮추고 조용히 컴퓨터 한 대 앞에 앉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딸 박민서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동명이인은 많았지만 그의 딸을 찾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정화그룹 법무팀 박민서를 검색했다. 역시 아무 결과도 없었다. 마치 인터넷에서 그녀의 존재가 지워진 것 같았다. 15년 전 박 기사는 생각에 잠겼다. 소연이 15살이라면 그녀는 15년 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 시기에 정화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색해보기로 했다. 정화그룹 2010년 스캔들 검색창에 이 단어들을 쳤을 때 여러 기사가 나타났다. 그중 하나의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화그룹 비리 의혹, 내부 고발자 실종, 2010년 1월. 정화그룹의 한 내부 고발자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팀 소속이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박 기사의 심장이 빨라졌다. 민서가 법무팀에 있었다고 한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시기도 맞아떨어졌다. 민서야, 네가 정말로 내부 고발자였던 거니? 그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후속 기사는 거의 없었다. 대형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금방 덮어버린 듯했다. 오직 몇몇 작은 독립 언론만이 이 사건을 계속 추적했다. 그는 다음으로 종입의 목걸이를 검색했다. 놀랍게도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작은 공방 추억의 은빛 세상이 종입의 모양의 펜던트를 맞춤 제작한다는 광고였다. 30년 전 바로 이곳에서 만들었어. 그는 즉시 주소를 메모한 후 카페를 나왔다. 종로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막 퍼즐의 첫 조각을 찾아낸 것 같았다. 종로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마침내 추억의 은빛 세상을 찾았을 때 박 기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0년이 지났음에도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백발의 노인이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확대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은제품이 들려 있었다. 혹시 정장인님이신가요?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시죠? 30년 전 제가 여기서 목걸이를 맞췄습니다. 딸아이 생일 선물로요. 정장인은 확대경을 내려놓고 자세히 박 기사를 살폈다. 30년 전이라 많은 손님이 오갔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박 기사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종이배 모양 펜던트가 달린 이 목걸이입니다. 정장인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아, 이 작품!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기억납니다. 당시 펜던트 뒷면에 직접 글자를 새겨달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 민서에게 아빠가라고요. 정장인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요. 잘 보존되어 있네요. 그는 박 기사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30년 전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목걸이가 다시 나타났죠. 정장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렇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박 기사를 바라봤다. 실은 약 3년 전에 한 젊은 여성이 이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박 기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년 전이요? 누구였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와서 오래된 장신구를 수리하곤 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여주며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죠. 종이배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요. 심지어 뒷면에 글자까지도요. 그녀는 어떻게 생겼나요? 50대 중반 정도?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항상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녔어요. 민서의 나이와 비슷했다.
박 기사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 그녀의 연락처나 주소를 아시나요? 정 장인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정보를 보관하지 않아요. 희망이 사그라드는 순간 정 장인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주 근처 중고 서점에 들른다고 했어요. 기억의 책방이라는 곳입니다.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있어요. 박 기사의 눈이 다시 빛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리세요. 정 장인이 그를 불러 세웠다. 목걸이 가져가세요. 목걸이를 돌려받은 박 기사는 서둘러 기억의 책방을 찾아갔다. 비가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는 정 장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고 곧 오래된 간판의 서점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 냄새가 그를 방했다. 좁은 서점 안에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카운터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어서 오세요. 여성이 미소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50대 중반 정도의 우아한 여성 손님이 자주 오시나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듯했다. 손님이 많이 오가는데요. 그녀는 종이배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에 여성의 눈이 커졌다. 아, 박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박 기사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박 선생님이요? 네, 박 선생님은 우리 단골이세요. 주로 고전문학과 역사책을 찾으셨죠. 아주 세련된 취향을 가진 분이었어요. 였어요라고 하시는 게 여성의 표정이 슬퍼졌다. 박 선생님은 약 2년 전부터 오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는 많이 야위고 아파 보이셨어요. 사실 걱정했었죠. 박 기사의 희망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분의 성함이 혹시 박민서였나요? 여성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냥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혹시 그분이 남긴 것이 있나요? 주소나 전화번호? 아니요. 하지만 이 여성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맞다. 박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몇 권의 책을 팔러 오셨어요. 그중 한 권에 뭔가 끼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연락드리려 했지만 연락처가 없어서 그냥 보관해두었어요. 여성은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고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예요. 고전문학 책 사이에 있었어요. 박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었다. 표지에는 영어로 M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민서의 이니셜. 이걸 가져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성은 잠시 그를 살펴보았다. 혹시 박 선생님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여성의 눈이 커졌다. 아, 그렇군요. 박 선생님이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택시 기사 일을 하신다고. 그랬군요. 박 기사의 눈이 촉촉해졌다. 물론 가져가셔도 됩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죠. 박 기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점을 나왔다. 그는 근처 조용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0년 1월 15일.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정화그룹의 비리는 너무 심각하다. 특히 한정우 이사와 최상무의 자금 세탁 문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내일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 박 기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민서가 정말로 내부 고발자였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1월 16일 계획이 틀어졌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검찰에 가는 것은 연기해야 할 것 같다. 한정우가 의심하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2010년 1월 20일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정우가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그는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 협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내게 다른 제안을 했다. 그와 함께 떠나자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는 단지 나를 통제하려는 것뿐이다. 박 기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2010년 5월 10일 임신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정우의 아이라니. 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절대 안 된다. 그는 이 아이를 이용할 것이다. 나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연락할까 생각도 했지만 30년간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큰 충격일 것이다. 2010년 10월 3일 한전구가 내 임신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이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다. 말도 안 된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을 것이다. 나는 도망치기로 했다.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 몇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날짜가, 그것도 몇 년이 지난 후의 날짜가 나타났다. 2020년 4월 15일 소연이가 벌써 10살이 되었다.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그녀는 종종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본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택시기사인 할아버지, 종이배 접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 소연이는 언제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한정우가 우리를 계속 찾고 있어. 위험하다. 2020년 7월 20일 의사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암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된다. 한정우에게 소연이를 맡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는 소연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려 할 것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20년 9월 5일 계획을 세웠다. 내가 죽기 전에 소연이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남길 것이다. 오늘 정장인을 찾아가 목걸이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소연이는 이미 그 목걸이의 의미를 알고 있다. 종이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그녀의 진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열쇠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자 박 기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지막 일기는 약 2년 전의 것이었다. 2023년 1월 10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정우가 나를 찾아냈다. 그는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소연이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소연이가 18살이 되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는 동의했지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비상계획을 세웠다. 소연이에게 편지를 남겼다. 그녀가 17살이 되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목걸이와 메모가 그녀를 아버지에게 인도할 것이다. 아버지, 미안해요. 당신을 30년 동안이나 찾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 소연이가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부디 그 아이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를 한정우에게서 지켜주세요.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소연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와 함께 찍은 여성의 사진. 많이 야위고 창백했지만 그 여성은 분명 민서였다. 사진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47-3. 지하실 박 기사는 일기장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민서는 자신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 숨어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한정우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다. 소연아, 할아버지가 너를 찾을게. 박 기사는 일기장을 품에 넣고 카페를 나섰다. 이제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소연을 찾아 진실을 밝히고 한정우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성북구 삼선동으로 가주세요.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민서가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 서둘러요. 소연이에게 위험이 닥쳤어요. 성북구 삼선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박 기사는 민서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택시 창문 밖으로 내리치는 빗줄기가 그의 마음처럼 거칠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내용은 민서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소연마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박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세웠다. 정화그룹의 사람들이 이미 민서의 옛집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음을 옮겼다. 삼선동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중 하나였다. 좁은 골목길과 낮은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빗 속에서 번호판을 확인하며 47 3번지를 찾아가는 동안 박 기사는 이곳이 왜 민서가 숨어 지내기 위해 선택한 장소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복잡한 골목길은 누군가를 따돌리기에 완벽했다.
마침내 47 3번지 건물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다. 3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건물 앞에는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로 다가갔다. 지하실. 건물 옆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지하 출입구가 보였다. 녹슨 철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박 기사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박 기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연세가 지긋한 여성이 우산을 쓴 채 계단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전에 여기 살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성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를 살폈다. 여기 지하예요? 2년 전에 살던 젊은 여자분 말씀이신가요? 박 기사의 심장이 빨라졌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여성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저는 이 건물 1층에 살아요.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어요. 딸아이와 함께 살았죠.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픈 것 같았거든요. 많이 야위고 딸아이는 학교에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누가 찾아온다든지?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아, 맞다. 박 선생님이 사라지기 약 일주일 전 고급차를 탄 남자들이 몇 번 이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었죠.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우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혹시 열쇠 같은 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여성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분이 갑자기 사라진 후 집주인이 지하실을 정리했어요. 버려진 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해뒀다고 들었어요. 그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건물 뒤편에 있어요. 하지만 열쇠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박 기사는 서둘러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작은 창고 건물을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박 기사는 평생 택시를 운전하며 익힌 요령으로 금세 자물쇠를 열었다. 내부는 어둡고 먼지투성이었다. 그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구석에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박 MS라고 적힌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몇 권의 책, 사진첩,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는 소연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박 기사는 망설였다. 이것은 소연을 위한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소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에게 알려줘야 할 진실이 있어. 한정우는 내 친부가 맞아. 하지만 그는 너에게 위험한 사람이야. 15년 전 나는 정화그룹의 법무팀에서 일하면서 회사에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어. 한정우와 최상무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했어. 나는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려 했지만 한정우가 알아차렸어. 그는 나를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까워졌어. 나는 그가 진심으로 변하길 바랐지만 그는 단지 나를 통제하려 했을 뿐이야. 네가 태어났을 때 그는 너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겠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네가 그의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우리는 10년 넘게 숨어 살았지. 하지만 내 병이 악화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한정우는 결국 우리를 찾아냈고 내가 죽으면 너를 돌보겠다고 했어. 미경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였고 그녀는 너의 어머니 역할을 맡기로 했지. 하지만 한정우를 믿지 마. 그는 여전히 위험해. 네가 18살이 되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거야. 그는 그것을 원해. 진짜 안전을 찾고 싶다면 내 아버지를 찾아. 박성준, 택시 기사셔. 종입의 목걸이의 비밀을 알고 계실 거야. 그분은 너의 진짜 할아버지야. 한정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해. 항상 사랑해 소연아,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박 기사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는 자신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상자 바닥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있었다.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한정우와 최상무의 비리,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소연이를 위험에서 구해주세요. 박 기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상자를 닫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한정우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서를 찾았고 그녀가 암으로 약해진 틈을 타 소연을 데려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소연이 진실에 가까워지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창고를 나오려는 순간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두 명의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였다. 이쪽을 확인해봐. 노인네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정화그룹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박 기사는 재빨리 상자 뒤로 숨었다. 문이 열리고 손전등 빛이 창고 내부를 훑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더 찾아봐. 회장님이 그를 꼭 찾으라고 하셨어. 박 기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이 창고를 샅샅이 뒤지면 금방 발견될 것이다. 그는 주변을 살펴 탈출구를 찾았다. 창고 뒤편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남자들이 앞쪽 상자들을 뒤지는 동안 그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창문은 열려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작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빗속에서 그는 빠르게 골목길로 달렸다.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복잡한 골목길에서 그는 금방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민서가 소연에게 남긴 메시지였다. 그리고 지금 소연은 그 메시지를 받았고 자신을 찾고 있었다. 택시 기사 할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그는 결심했다. 소연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정화그룹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기능이지만 박 기사는 택시 운전사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공중전화를 찾았다. 여보세요, 강남택시 조합인가요? 저는 박성준 기사입니다. 긴급 상황인데요. 30년간의 무사고 경력과 선배 택시 기사로서의 평판이 도움이 되었다. 그는 몇 명의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한정우 회장과 그의 딸 소연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1시간 후 그는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소연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정우의 펜트하우스에 있다고 했다. 그곳은 엄격한 경비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소연은 압구정동의 한 미술학원에 다닌다는 것이다. 오늘이 바로 화요일이었다. 박 기사는 서둘러 압구정동으로 향했다. 비는 잠시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는 미술학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오후 3시 정확히 택시기사 동료가 알려준 시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술학원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소연과 한 명의 경호원이었다.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학원으로 들어갔다. 경호원은 차 안에 머물렀다. 박 기사는 기회를 노렸다. 학원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했다. 그는 천천히 학원 건물로 다가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그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제 손녀가 오늘 처음 수업을 듣는데요. 잊어버린 물감을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데스크 직원은 그를 의심 없이 바라보았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소연입니다. 아, 소연 학생이요? 3번 교실에 있어요. 복도 끝에서 왼쪽입니다. 박 기사는 고마움을 표하고 복도를 걸어갔다. 3번 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폈다. 소연은 구석에 앉아 캔버스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교실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사는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바빠 보였다. 그는 조용히 소연의 옆으로 다가갔다. 소연아. 소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박 할아버지?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민서가 정말로 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조용히 해.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박 기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민서가 남긴 편지를 찾았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정말 할아버지를 말했어요. 제가 꿈을 꾼 게 아니었어요. 그래. 그리고 내 목걸이. 그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소연은 손을 뻗어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가 준 거예요. 특별한 날에만 차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용기를 얻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 회장님이 제가 18살이 되면 결혼시키려고 해요. 정화그룹과 합병하려는 회사의 아들과요. 저는 도망치려고 했어요. 엄마가 남긴 단서를 따라서. 박 기사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한정우는 소연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그는 결연하게 말했다.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하지만 경호원이 나에게 계획이 있어. 박 기사는 소연에게 간단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용기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소연이 손을 들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될까요? 강사가 허락하자 소연은 교실을 나섰다. 박 기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도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복도 끝 비상구에서 만났다. 준비됐니? 박 기사가 물었다. 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박 기사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너에게 모든 진실을 남겼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박 기사의 동료가 약속대로 그곳에 택시를 대기시켜 놓았다. 어디로 갈까요? 전 택시기사가 물었다. 박 기사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종로구 관철동으로 가주세요. 제 오랜 친구가 있는 곳입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박 기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미술학원 앞에서 경호원이 휴대폰으로 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곧 그들의 도주가 발각될 것이다. 소연아, 그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위험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게. 민서가 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엄마는 항상 당신이 우리를 찾아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택시는 빠르게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도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박 기사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었다. 이것이 한정우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다. 이것으로 소연을 영원히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기사는 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길 거야. 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의 도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빗줄기가 택시의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가운데 박 기사와 소연은 종로구 관철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2대의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택시기사가 말했다. 박 선배, 우회로를 탈까요?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청계천 지하도로 먼저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골목길로 빠져주십시오. 기사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려 복잡한 서울 도심의 골목길로 들어갔다. 30년간 택시를 몰아온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다. 소연은 뒷좌석에서 무섭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가 도망칠 수 있을까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기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게. 택시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청계천 지하도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은 추적자들을 따돌린 듯했다. 박 기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종로구 관철동 123번지로 가주세요. 거기 옛날 다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약 15분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옛날 다방은 197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다. 박 기사는 소연의 손을 잡고 다방으로 들어갔다. 성준이, 카운터 뒤에 있던 노인이 반가운 목소리로 박 기사를 불렀다. 김영호 박 기사의 40년 지기 친구였다. 영호야, 도움이 필요해. 박 기사가 급하게 말했다. 김영호는 상황을 직감한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이 아이는 누구신가? 김영호가 소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 손녀야. 민서의 딸이지. 김영호의 눈이 커졌다. 민서가 아이가 있었단 말이야? 긴 이야기야.
지금은 우리가 숨을 곳이 필요해. 김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다방 뒤편의 비밀 계단으로 안내했다. 2층에는 작은 아파트가 있었다. 여기서 당분간 머물러 아무도 이곳을 모를 거야. 그들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자 박 기사는 소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들은 작은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소연아, 이제 천천히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겠니? 내 어머니, 민서에 대해 그리고 한정우에 대해서.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최근까지 한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인 줄도 몰랐어요. 미경 이모, 아니 제가 엄마라고 알고 있던 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제 진짜 엄마는 박민서라는 분이라고요.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어갔다. 미경 이모는 제게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그 안에는 목걸이와 사진,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죠. 종이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찾아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경 이모는 제 엄마가 아프셨고 제가 17살이 되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박 기사는 차분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격동치고 있었다. 그럼 네 진짜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니?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미경 이모가 보여주신 사진 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모가 저에게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택시기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소연은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그리고 가끔 꿈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어쩌면 진짜 제 엄마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박 기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소연을 직접 키울 수 없었지만 미경을 통해 소연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도망치려고 했니?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 회장님, 아버지는 제가 18살이 되면 정화그룹과 합병하려는 대기업 회장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해요. 미경 이모가 돌아가신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 되었죠. 저는 단지 그의 사업 확장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걸이를 메고 집을 빠져나와 엄마가 남긴 단서를 따라 할아버지를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길에서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어요. 겁에 질려 달리다가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 택시 앞에서 쓰러졌다고 하셨죠?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택시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이게 모두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할아버지,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소연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기사는 민서의 편지와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 같아 소연아, 민서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생각했고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모든 준비를 했던 거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를 위해 울고 있었다. 제가 민서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면. 소연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박 기사는 손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민서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미경을 통해 너를 지켜보고 너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간간히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선 이 USB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해. 박 기사는 민서의 창고에서 찾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내 어머니가 발견한 정화그룹의 비리 증거가 있을 거야. 김영호가 노트북을 가져왔고 그들은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 파일들이 나타났다. 회사 내부 문서 계좌 내역, 그리고 몇 개의 비디오 파일까지 있었다. 이건 박 기사가 한 비디오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한 명은 분명 한정우였다. 다른 한 명은 나이든 남성으로 당시 정화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최상무로 보였다. 한 이사, 이 자금 세탁 문제는 정말 위험합니다. 누군가 발견하면 걱정 마세요, 최상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정치권에도 충분한 자금이 흘러갔고 검찰도 우리 편입니다. 비디오는 계속되었고 그들은 구체적인 비리 내용과 금액까지 언급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또 다른 비디오 파일에서는 한정우가 민서로 보이는 여성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다. 민서 씨, 당신이 가진 증거를 모두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협박하시는 건가요, 한 이사님? 협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걸린 거래요. 그 비디오는 거기서 끝났다. 박 기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충분한 증거였다. 한정우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할아버지,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되는 거죠? 소연이 물었다. 그래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박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정우는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경찰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성준아, 나야. 김영호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김영호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방금 다방 앞에 검은 차가 몇 대 도착했어. 정화그룹 사람들 같아. 어떻게 이곳을 찾은 거지? 박 기사가 당황해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는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 김영호는 그들을 뒷문으로 안내했다. 이 계단을 통해 옆 건물로 갈 수 있어. 내 오토바이를 타고 가. 열쇠는 여기 있어. 박 기사는 오랜 친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호야, 정말 고마워. 어서 가. 그리고 조심해. 그들은 계단을 통해 옆 건물로 이동했다. 김영호의 오토바이는 뒤편 골목에 세워져 있었다. 박 기사는 소연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할아버지? 소연이 물었다. 박 기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단순히 경찰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한정우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언론사로 가자. 대형 언론사는 한정우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독립 언론사를 찾아야 해. 박 기사는 마포구에 있는 작은 독립 언론사 진실의 소리를 떠올렸다. 그곳은 대기업의 비리를 꾸준히 파헤쳐온 곳이었다. 오토바이는 빗속을 가로질러 마포구로 향했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꼭 붙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진짜 어머니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소연이 바람 속에서 소리쳤다. 걱정하지 마, 소연아. 너는 민서의 딸이야. 네 어머니는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도 그럴 거야. 마포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진실의 소리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다. 그들은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화그룹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 기사가 말했다. 여성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재빨리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강 기자님, 중요한 제보자가 오셨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안쪽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기사와 소연을 바라보았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박 기사는 USB를 꺼내 보여주었다. 정화그룹 한정우 회장의 자금 세탁과 불법 정치 자금 지원에 관한 증거입니다. 15년 전 내부 고발자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강 기자는 관심을 보였다. 15년 전이라면 혹시 박민서 씨와 관련된 건가요? 박 기사와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민서를 아시나요? 박 기사가 물었다. 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사건을 추적해왔습니다. 정화그룹 법무팀에서 일하다 갑자기 사라진 내부 고발자죠.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어 기사화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민서의 딸 소연입니다. 강 기자의 눈이 더욱 커졌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USB가 민서 씨가 남긴 것인지? 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기자는 USB의 내용을 확인한 후 크게 놀랐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증거입니다. 한정우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비리까지 드러나 있군요. 이 증거로 한정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소연이 물었다. 강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한정우는 아직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강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강 기자는 재빨리 USB를 복사한 후 원본을 박 기사에게 돌려주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그들을 잠시 붙잡아 둘게요. 감사합니다. 박 기사가 말했다. 이 증거를 꼭 공개해 주세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강 기자는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앞으로의 대화를 모두. 소연은 망설임 없이 녹음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들은 뒷문을 통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뒷골목으로 나오자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할아버지? 소연이 물었다. 박 기사는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제는 한정우를 직접 만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에게 진실을 요구할 시간이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지.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어. 네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리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일은 끝내야 해. 그들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정화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다. 소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화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빗속에서 빌딩의 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준비됐니? 박 기사가 물었다. 소연은 심호흡을 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그들은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고급스러웠지만 차가운 느낌이었다. 경비원들이 즉시 그들을 주시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다. 한정우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소연이 당당하게 말했다. 소연이 왔다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가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곧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정우가 여러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소연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한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박 기세계로 향했다. 그리고 박 기사님도. 한 회장님. 박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한정우가 말했다. 내 사무실로 올라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아요. 엄마에 대해서, 당신이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요. 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연아, 네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해해. 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야.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지. 가족이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저를 단지 도구로만 봤잖아요. 정화그룹의 이익을 위해 저를 결혼시키려고 했고 엄마를 위협했어요. 주변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연아, 진정해. 우리 위층에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위협적으로 변했다. 박 기사가 앞으로 나섰다. 한 회장님,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전 자금 세탁과 불법 정치 자금 지원, 그리고 내부 고발자 민서에 대한 협박까지요. 한정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경호원, 이분들을 내 사무실로 안내해 주세요.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소연이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들으세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소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한정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USB를 가져와. 경호원들이 다가오려는 순간 갑자기 로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여러 명의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 제자리에 서주십시오. 검찰입니다. 한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선두의 선 검사가 앞으로 나섰다.
한정우 회장님 자금 세탁, 불법 정치 자금 지원, 그리고 내부 고발자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모함입니다. 무슨 증거가?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약 30분 전 진실의 소리 언론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 기자가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그는 복사한 USB의 내용을 즉시 검찰에 전달한 것이다. 한정우는 분노와 공포가 섞인 눈빛으로 박 기사와 소연을 노려보았다. 너희가 이런 짓을... 소연은 당당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엄마를 위한 정의예요. 그리고 저를 위한 자유고요. 검찰은 한정우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원들은 저항하지 않고 물러 검찰은 한정우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원들은 저항하지 않고 물러섰다. 한정우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수갑을 차며 소연을 노려보았다. 소연아, 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한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미래를 망치고 있어. 소연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아니요, 저는 제 미래를 찾고 있어요. 진짜 제 미래를요. 검사가 한정우를 밖으로 데려가는 동안 소연은 박 기사의 팔을 꼭 붙잡았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소연 양, 검사가 돌아와 말했다. 내일 검찰청으로 와주시겠어요? 정식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와 함께 가겠습니다. 검찰팀이 모두 떠난 후 박 기사와 소연은 조용히 빌딩을 나왔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기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박 기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소연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들은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소연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박 기사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엄마의 딸인가요? 한정우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박 기사는 손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소연아, 내 피 속에는 누구의 것이 흐르든 너는 민서의 딸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 손녀고 그것만이 중요해.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갑자기 박 기사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도로변에 세워진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소연이 갑자기 물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박 기사가 대답했다. 내 오랜 친구 집으로 가자. 한정우의 사람들이 아직 우리를 찾을지도 모르니까. 택시에 오르면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빗물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아직 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소연은 자신의 목에 걸린 종이배 목걸이를 만졌다. 이제 그녀는 이 목걸이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할아버지의 끝없는 기다림이 담긴 증표였다. 할아버지,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죠? 박 기사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그래, 네 어머니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도 그녀를 닮았구나. 택시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따라 달렸고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폭풍우가 서울의 하늘을 뒤덮은 그날 밤 정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벌어진 한정우 회장의 정역 체포는 다음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벌 3세 한정우 회장, 15년 전 자금 세탁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체포. 정화그룹 주가 폭락, 내부 고발자의 용기가 드러낸 기업 비리.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박 기사와 그의 손녀 소연의 이야기는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박 기사와 소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겨울의 마지막 찬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실내는 따뜻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이 따뜻한 라떼를 양손으로 감싸며 물었다. 박 기사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한정우의 범죄 혐의는 모두 인정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우리의 증언이 필요하대. 소연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증언이요?
법정에서요? 그래, 하지만 박 기사는 말을 망설였다. 한정우 측에서 협상을 제안해왔어. 협상이요? 어떤 협상인데요? 박 기사는 테이블에 놓인 편지 봉투를 가리켰다. 한정우의 변호인이 가져왔어. 만약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소연이에게 정화그룹 주식의 25%를 양도하겠다고 해. 법적으로 너를 한정우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거지. 소연의 표정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 시세로 약 5천억 원 정도. 박 기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네오는 하루아침에 재벌이 될 수 있어.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소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마가 15년 동안 쌓아온 정의는 무시되는 거죠?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 기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아, 이건 너의 결정이어야 해.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싸웠어. 너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할 때야. 소연은 테이블 위의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풍요로운 미래, 하지만 진실의 대가로 얻어지는 미래.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내가 대답해 줄 수 없어, 소연아. 난 단지 내 곁에 있을 뿐이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다. 할아버지, 제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일까지 생각해봐. 변호사는 내일 오후에 답변을 원한대. 그날 밤 소연은 김영호의 집 게스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 소리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요동치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 민서에 대해 생각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노인 택시기사. 그들은 모두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일까? 소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빗방울 사이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종입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기다림이 담긴 증표였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결심한 얼굴로 거실에 나타났다. 박 기사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할아버지, 결정했어요. 박 기사는 손녀의 표정을 살폈다. 소연의 눈에는 어제의 혼란 대신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렸니? 저는 증언할 거예요. 한정우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박 기사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어렸다. 정말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네. 엄마가 평생 싸워온 진실을 돈으로 팔 수는 없어요. 그건 엄마에 대한 배신이에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게다가 그 돈은 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화그룹 직원들, 협력사, 그리고 한정우의 범죄로 피해본 모든 사람들의 것이에요. 박 기사는 일어나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민서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소연아. 그들은 오후에 한정우의 변호사를 만났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은 소연의 결정을 듣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이죠. 소연은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확실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진실과 정의죠.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군요. 당신의 어머니 민서 씨도 똑같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한정우 회장님은 상당한 금액을 제안했었죠. 소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박 기사와 소연은 김영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은 한정우에 대한 법적 절차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의 정체가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이제 정화그룹 후계자이자
내부 고발자의 딸로 주목받고 있었다. 저희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박 기사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 사무실 안에서 그들은 담당 검사와 만났다. 어제와 다르게 검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박 기사님, 소연 양 앉으세요. 검사가 말했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인가요? 어젯밤 한정우 회장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검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는 자살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편지에 따르면 모든 비리는 그의 단독 범행이며 다른 임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박 기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검사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는 명백히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습니다. USB에 있는 증거가, 문제는 검사가 말을 끊었다. USB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졌다고요? 소연이 소리쳤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검사는 무력한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 증거보관실에서 도난당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인정했다. 물리적 증거 없이 자살 시도한 회장에 대한 수사는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불공평해요. 엄마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인데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검사가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정우의 세력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청을 나왔다. 빗방울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말없이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할아버지, 소연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 기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구나, 소연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해. 그때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명의 남성이 내렸다. 그는 정화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 최상무였다. 박 기사님, 소연 양, 최상무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경계심이 생긴 박 기사는 소연을 자신의 뒤로 살짝 밀어냈다. 무슨 일로 저희를 찾으신 겁니까? 한정우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상무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민서 씨에 대한 진실도요? 소연이 앞으로 나섰다. 엄마에 대한 진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상무는 주변을 둘러본 후 차를 가리켰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위험합니다. 차에 오르시겠습니까? 박 기사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민서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다. 좋습니다. 박 기사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둘 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은 최상무의 차에 올랐고 차는 조용히 서울의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한정우의 자살 시도는 진짜가 아닙니다. 최상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는 단지 사법 절차를 피하기 위한 연극을 펼친 것뿐입니다. 박 기사는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제가 박민서 씨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최상무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저는 그녀가 내부 고발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녀에게 몇몇 증거를 제공했죠.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왜 그때 나서지 않으셨어요? 엄마를 도와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상무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보호해야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정우가 그녀의 딸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박 기사가 물었다. 최상무는 서류 가방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원본 USB의 또 다른 복사본입니다. 민서 씨는 이것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소연은 USB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엄마는 정말 모든 것을 준비했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상무가 계속했다. 한정우가 민서 씨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정말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박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 씨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최상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정우는 그녀가 암으로 약해졌을 때 치료를 방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소연 양의 양육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의사를 매수했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 한정우가 엄마를 죽게 내버려뒀다고요? 직접적으로 그녀를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녀의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당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어요, 소연 양. 차는 한강변의 조용한 장소에 도착했다. 최상무는 차를 세우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USB로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민서 씨가 소연 양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저에게 맡겼고 소연 양이 17살이 되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녀의 이름이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최상무가 물었다. 박 기사는 잠시 생각한 후 결심한 듯 말했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는 동안 소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소연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소연아, 엄마가 너를 직접 키우지 못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너를 덜 사랑했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너를 너무 사랑했기에 한정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어. 네가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길 바라. 그는 내가 평생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분이야. 30년 전 나는 어리석게도 그를 원망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게 됐지. 소연아, 너는 강해. 네 안에는 내 피와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 부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살아가길 바라.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소연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기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민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할아버지,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꼭 이겨야 해요. 엄마를 위해서. 박 기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소연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차가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진실을 밝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연아, 용기를 내자. 박 기사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민서의 정의를 완성할 거야. 그들은 차에서 내려 비가 내리는 거리로 걸어나갔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화창한 봄날, 정화그룹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새로운 회장 취임과 함께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한정우의 체포 이후 정화그룹은 위기 속에서 임시 경영진을 구성했고 오늘은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날이었다. 강당 맨 뒷자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박 기사와 소연이 앉아 있었다. 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기사는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소연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지난 3주간은 그들에게 험난한 시간이었다. 한정우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연기되었다. 그 사이 정화그룹의 권력층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소연에게 계속해서 유혹적인 제안을 해왔다. 하지만 소연과 박 기사는 최상무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소연이 무대를 가리켰다. 무대 위에는 정화그룹의 임시회장 박 부회장과 여러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최상무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주 객석을 살펴보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박 부회장이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정화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룹이 큰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 부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경영 비전과 함께 중요한 인사 발표를 하려 합니다. 정화그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바로 그때 강당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우리 차례인 것 같아요. 박 기사도 함께 일어섰다. 그들은 천천히 중앙 통로를 따라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의 속삭임 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저기 누구지? 한정우 회장의 딸 아닌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내부 고발자의 딸이라는. 소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앞에 섰다. 박 부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연 양, 이게 무슨... 소연은 그의 말을 끊고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최 상무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정확히 말하면 박소연이죠. 저는 박민서의 딸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15년 전 제 어머니 박민서는 정화그룹의 법무팀에서 일하며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고발하려 했지만 한정우에 의해 위협받았고 결국. 소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결국 저를 낳은 후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증거를 남겼어요. 한정우와 그의 측근들이 어떻게 회사 자금을 세탁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제 어머니의 죽음을 앞당겼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를. 소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복사본은 검찰과 여러 언론사에 전달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무대 위에 임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강당 입구에 경찰들이 나타나 그들을 막았다. 잠깐만요. 박 부회장이 소연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다. 이것은 공식 행사입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젠 그만하세요. 최 상무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저도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와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저로서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완전한 혼란이 강당을 지배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무대 위에서 박 기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소연은 마이크로 돌아가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저는 한정우가 정화그룹을 위해 쌓아올린 모든 것이 거짓과 범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연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떨렸다. 제 어머니 박민서가 진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도요.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 곧 모든 청중이 기립 박수를 보냈다. 소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박 기사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해냈어요, 할아버지. 소연이 속삭였다. 엄마를 위해 해냈어요. 그래, 소연아. 민서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이 강당을 나오려는 순간 한 기자가 다가왔다. 소연 씨,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화그룹의 주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제 주식은 모두 정화그룹 직원들의 복지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 기사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지만 박 기사와 소연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빌딩을 빠져나왔다. 바깥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할아버지? 소연이 물었다. 우선은 집으로 가자. 박 기사가 미소 지었다. 내 오랜 친구 영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봄날의 따스함을 만끽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한 법. 그들이 도로를 건너던 순간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조심해.
박 기사는 본능적으로 소연을 밀어냈다. 그 순간 차가 박 기사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소연의 비명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급히 모여들었다. 소연은 박 기사의 곁으로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연아! 박 기사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괜찮니? 할아버지. 제발 버텨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걱정 마, 소연아. 박 기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난 행복해. 민서를 다시 만날 수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막 만났는데. 소연은 흐느끼며 박 기사를 더 꽉 안았다. 소연아, 너는 강해. 내 어머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박 기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박 기사의 손이 소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연의 절규 속에서 박 기사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있었다.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처럼.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소연은 할아버지의 몸을 꼭 안은 채 흐느꼈다. 주변 사람들은 애도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달아나는 검은색 세단은 이미 멀어졌지만 목격자들이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차는 한정우의 측근이 고용한 사람이 운전한 것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소연의 슬픔에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작은 공동묘지에서 박 기사의 장례식이 열렸다. 가벼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연은 검은 우산 아래 서서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오래된 민서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 소연이 속삭였다. 이제 두 분은 함께 계시겠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침내 다시 만나셨네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택시기사들, 김영호와 같은 오랜 친구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화그룹의 여러 직원들과 최상무도 와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에도 소연은 무덤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비가 그쳤고 석양이 무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소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연이 돌아보았다. 최상무였다. 정화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한정우도 곧 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최상무가 말했다. 그리고 소연 씨에게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것은 정화그룹 주식의 25%에 대한 소유권 증서입니다. 법적으로 소연 씨의 것입니다. 약 5천억 원 가치가 되죠. 소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만이 가득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엄마를 만날 수 있나요? 최상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소연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다시 최상무에게 건넸다. 이 돈으로 재단을 세워주세요. 박민서 박성준 재단이라고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내부 고발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는 재단으로요. 최상무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연은 다시 무덤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와 엄마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최상무가 떠난 후 소연은 목에 걸린 종이배 목걸이를 만졌다. 이것은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유일한 유산. 할아버지, 엄마, 소연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약속할게요. 두 분처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살아갈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두 분이 원하셨던 것처럼.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소연은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피 속에는 용감한 어머니와 의로운 할아버지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소연은 공동묘지를 빠져나와 석양이 물든 서울 거리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마치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게서야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 할아버지처럼 억울한 오해를 받은 채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외면당했다면 그 용서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그 딸이었다면
과연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진심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용서, 후회, 그리고 진심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사람을 울리고 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오해와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합니다.